아내를 죽여주세요. 그 여자 없애고 싶습니다. 이혼해도 돈은 안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2024년 봄, 경남의 한 도심. 한 남성이 휴대전화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통화 한 통으로 한 가정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왜 아내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해야 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들어주세요. 봉인된 사건 노트 그날의 기록을 함께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하나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박철수, 54세,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현주 씨 49세. 두 사람은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5년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죠. 2023년 가을 이현주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권고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계좌 모두 합쳐 약 18억 원. 그중 절반인 9억을 아내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날 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그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억, 9억. 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인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 여자한테 반을 줘야 돼? 그날 이후 박철수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법원 조정 자리에서도 그는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돈은 한 푼도 안 줍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2024년 3월 말 박철수는 지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술을 몇 잔 마신 뒤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혼해도 재산 안 나눠줄 방법 없나? 지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박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라진다면 이혼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진다. 그날 밤 박철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흥신소. 2024년 4월 3일 박철수는 창원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을 찾았습니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문 옆에 작은 명패 하나. 민간조사 상담센터.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어제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사무실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박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행 좀 부탁드리려고요. 누구를요? 제 아내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어디 다니는지 알고 싶어서요. 남자는 잠시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차량 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박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일 진심이십니까? 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숫자 하나를 말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박철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억을 지키기 위해 500만 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만 먼저 주시고 일이 끝나면 나머지 300 받겠습니다. 박철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세지도 않고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그때 말씀하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집에 돌아가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곧 끝난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새벽 3시. 박철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없던 일로 해주세요. 문자는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4일 오전. 박철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문자 받았습니다. 흥신소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만두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금은 환불 안 됩니다. 그건 아시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이랑 메모는 제가 폐기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수 씨, 법원에서 재산분할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응하지 않으시면 판결로 넘어갑니다. 박철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억. 다시 그 숫자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박철수는 다시 그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같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박철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번엔 확실하신 겁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박철수가 지난번에 준 사진과 메모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폐기 안 하셨네요.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남자는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 준비해 두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사고로 보이게 할 겁니다.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고통스럽진 않겠죠? 남자는 박철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박철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아내가 보낸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갈게요. 늦을 것 같아요. 그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차가웠습니다. 2024년 4월 20일 흥신소 남자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아내의 차량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모습? 문자가 함께 왔습니다. 미행 중입니다. 패턴 파악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박철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오후 흥신소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처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요? 네. 부인이 내일 새벽 5시쯤 헬스장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해 주세요. 일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철수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내가 사라진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그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이미 200만 원 날렸어.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먹을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드세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300만 원.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박철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내의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맞춰진 알람. 아내는 정말로 내일 새벽에 헬스장에 갈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흥신소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만둡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발송 완료.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3층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저 박철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남자였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발 멈춰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제발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 저도 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 바뀌었어요. 박철수는 울먹였습니다. 그럼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집에 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는 아내를.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건 아내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전. 박철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흥신소 남자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아내가 헬스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 박철수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직 안 한 건가? 아니면 포기한 건가? 오후 1시. 흥신소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전화는 꺼져 있거나. 박철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멘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 주세요. 답답합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박철수는 차를 몰고 다시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3층 사무실 앞.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옆 사무실 사람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이요? 거기 비어 있는데요. 박철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민간조사 상담센터요. 남자 한 명이.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요? 거기 2달째 비어 있어요. 전에 쓰던 사람도 그냥 임시 사무실로 쓰다가 나갔고.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요? 벽에 걸려 있던.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거 인터넷에서 샘플로 파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박철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기.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박철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200만 원. 아내를 죽이려 한 대가로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죽이지도 못했고 돈만 날렸네. 하지만 곧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럼 증거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진과 메모를 건넨 것. 그 순간의 대화. 모두 증거였습니다. 박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4년 4월 26일.
박철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섰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어떤 사기인가요? 흥신소라는 곳에 돈을 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피해 보셨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무슨 일을 의뢰하셨습니까?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행이요. 제 아내를 미행해달라고. 경찰관은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미행만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신고인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무엇을 의뢰하셨습니까? 박철수는 침묵했습니다. 경찰관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구를요? 제 아내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고인분,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뒤 형사 2명이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 맞습니까? 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박철수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사실. 형사 1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박철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 남자의 인상착의, 통화 내용, 200만 원을 건넨 것. 형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화번호는요? 여기 있습니다. 박철수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형사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조회 좀 해봐. 잠시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포폰입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은 지금 살인 예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사기꾼이든 아니든 당신이 살인을 의뢰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기 싫었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재산은 물론이고 자유도 잃게 될 겁니다. 2024년 4월 27일 박철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 예비 및 살인 교사 미수 혐의. 보석은 기각되었습니다. 창원구치소. 독방이 아닌 8인실. 박철수는 구석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방 수용자 중 1명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들어왔어요?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형량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박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맡았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박철수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찰이 당신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도 확인했습니다. 사기꾼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실제로 흥신소 운영자도 아니고 진짜 이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실제로 살인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속았든 아니든 당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합니다. 박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량은요? 최소 2년, 최대 5년입니다. 정상 참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철회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회요? 네. 더 이상 재산 분할도 이혼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요? 당신과는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지불하고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사기꾼이었고 실제 살인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명백한 살인 의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200만 원의 현금 인출 내역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재판장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번 돈입니다. 그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눠줄 걸 그랬습니다. 9억을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도 잃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사기꾼이어서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실행 행위는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생명을 저울질한 행위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법정 경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주, 박철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 박철수가 법정을 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현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시간, 그리고 한 사람의 신뢰, 모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박철수가 수감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창원교도소 제3사동. 그는 작업장에서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철수, 면회 왔어. 박철수는 의아했습니다. 변호사 면회 날도 아니었고
가족 면회를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박철수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입니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박철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돈을 준 그 남자 찾았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는 사진 한 장을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39세. 그런데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붙였습니다. 수배 전단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살인 청부를 미끼로 돈만 받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당신 말고도 7명 더 있습니다. 박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7명이요? 네. 모두 당신처럼 배우자를 없애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재산 분쟁이 있거나. 형사는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실제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박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부산의 한 남자입니다. 정민호한테 사기당한 걸 알고 분노해서 직접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지금 무기징역 받고 복역 중입니다. 형사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정민호가 진짜 청부업자였다면 당신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겠죠.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정민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핸드폰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당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 일 진심이십니까? 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정민호가 보험용으로 저장해뒀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역으로 협박할 자료로 쓰려고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자수하지 않았어도 결국 우리가 찾아냈을 겁니다. 이 증거로 형사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정말로 아내를 죽이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까? 박철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아내 아직도 당신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혼도 안 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소멸했습니다. 당신이 범죄자가 됐으니까요.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벌어온 돈입니다. 제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재산 결국 당신 혼자 쓸 수도 없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뒤에 나가도 전과자 신세입니다. 회사 경영도 힘들어질 겁니다. 박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사는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남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독방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형사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벌어온 돈입니다. 제가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일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던 그 비겁한 자존심.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온기마저. 2027년 10월, 박철수는 출소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그는 5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수감된 지 1년 만에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이현주는 박철수가 수감된 지 6개월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만 싸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박철수는 텅 빈 집 안을 걸었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재산을 나눠 가질 골칫거리였구나. 그래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용서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벌어온 그 돈,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소중했다면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모든 걸 잃었죠. 나는 이제 당신 없이 살아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찾지 마세요. 찾아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길. 그리고 제발 다시는 누군가를 돈으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현주. 박철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는 집을 팔았습니다. 18억이었던 재산은 이제 7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회사 정리 과정에서 빚을 갚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전과자. 57세. 이력서를 내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카운터에서 한 젊은 남자가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이 드셔서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남자는 담배를 사가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사셔야죠. 젊을 때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으셔야죠.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상. 그는 무엇을 보상받기를 원했을까? 2028년 봄. 박철수는 우연히 한 뉴스를 봤습니다. 흥신소 사기꾼 정민호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숨어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뉴스는 그의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명단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철수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 읽은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길. 박철수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안. 그는 이제 평안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순간, 아내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날 죽은 건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2028년 가을, 창원 어느 작은 성당. 박철수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부가 설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그는 성당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번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썼습니다. 이현주 씨, 이 문자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번호도 바꾸셨겠죠.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안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수신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박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는 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후회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무거운 후회.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집착일까요? 그가 아내를 지우려 했던 이유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인정하지 못한 패배감, 나눠줄 수 없었던 그 비겁한 자존심,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인생 전부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명예도.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는 것. 이혼보다 무서운 것은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착의 끝에 남는 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는 걷고 있을 겁니다. 혼자서, 천천히,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를 안고.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지만 언제나 그 끝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당신은 어떤 진실을 보셨나요? 오늘의 사건 노트, 마음에 남으셨나요? 봉인된 사건 노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 사건 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